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태수의 몸 어딘가 단단하고 묵직한 부분이 제 허벅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접촉은 명백했고 의도적이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는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태수도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0살에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혼한 지 4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동을 걸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낡은 차는 언제나 저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덜컥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불안한 노후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차를 끌고 근처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낡고 페인트도 벗겨진 작은 정비소였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함께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인사를 건네자 그는 고개만 끄덕이며 제 차를 살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 같으세요? 태수라는 이름표를 단 그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증상을 설명했고 태수는 묵묵히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본네트를 열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태수가 말했어요. 부품이 많이 낡았네요. 하나씩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아니 이 차를 계속 타도 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태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급한 건 오늘 고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차도 사람 몸처럼 한 번에 다 고치려 하면 무리가 와요. 이상하게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태수는 작업을 시작했고 저는 대기실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정확히 하는 사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태수가 걸어왔어요.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면 됩니다. 며칠 타보시고 이상 있으면 다시 오세요. 수리비를 계산하며 태수에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이 일을 오래 하신 건가요? 20년 넘었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는 태수의 옆얼굴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차 키를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태수가 작업대를 닦으며 말했어요. 삶도 차처럼 정직하게 고쳐야 합니다. 고장난 곳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마치 제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저는 뭘 고치고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게 아닐까요? 태수는 걸레로 손을 닦더니 제 차를 가리켰어요. 이 차도 낡았지만 아직 달릴 수 있어요. 주인이 잘 돌봐주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비소를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거니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이상했어요. 차만 고쳐진 게 아니라 제 마음 한구석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정비소를 보니 태수가 여전히 작업대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묘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태수의 말을 떠올렸어요. 삶도 차처럼 정직하게 고쳐야 한다. 그렇다면 제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은 뭘까요? 불안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혼자라는 외로움일까요?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태수라는 사람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책임감이, 그의 듬직한 태도가 제게 작은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차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그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태수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태수는 다시 제 차를 살폈고 저는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이번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금방 끝나요. 태수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어요. 금방 끝난다는 게 말이죠. 작업이 끝나고 태수가 제 차 열쇠를 건네주는데 그의 손등에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태수도 놀란 듯 잠깐 멈칫했습니다. 죄송해요. 제 손에 기름이.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50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태수는 낡은 정비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정비소도 당신 차만큼 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고요. 낡은 것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낡은 것끼리 통한다. 태수와 저, 그리고 이 낡은 차와 정비소가 어쩌면 운명적으로 엮여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수는 제 눈을 잠깐 마주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귓불이 살짝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정비소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태수라는 사람이 제 삶에 들어온 순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정비소를 찾게 됐어요. 사실 차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소리만 나도 태수를 떠올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퇴근길에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곧장 정비소로 향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후였습니다. 정비소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태수가 아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니 태수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노크를 하자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 죄송해요. 이 시간에 찾아와서 브레이크가 이상해서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한번 봐드릴게요. 차를 정비소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밤의 정비소는 낮과 달랐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바깥은 고요했습니다. 태수가 브레이크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부품 상태를 정확히 보려면 조용한 밤이 더 좋아요. 낮에는 소음이 많아서 미세한 문제를 놓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최종 확인은 밤의 정적 속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태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했지만 왠지 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작업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태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불편하시면 차 안에 계셔도 돼요. 테스트할 때 페달 감각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태수는 조수석 쪽에서 몸을 숙여 브레이크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 무릎 근처에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게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태수는 무언가를 확인하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페달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태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어요. 태수의 팔이 제 다리 옆을 스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태수는 부품을 확인한다며 운전석 쪽으로 더욱 몸을 기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태수의 몸이 제 허벅지에 기댔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자세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밀착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수의 체중이, 그의 존재가 제 다리를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태수의 몸 어딘가 단단하고 묵직한 부분이 제 허벅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접촉은 명백했고 의도적이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는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태수도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그렇게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태수가 부품을 확인하는 척하며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 밀착된 부분에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강렬한 느낌은 대체 뭘까요? 두려우면서도 더 느끼고 싶었어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욕망과 망설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태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정숙 씨, 저는 지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밀착이 떨어지는 순간 제 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태수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미안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원했으니까요. 태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고 그의 무게를,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태수는 공구함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수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웠고 저처럼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다는 거리요. 태수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아까 그 접촉만큼이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는 큰 문제 없습니다. 패드만 교체하면 돼요. 태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작업대로 가서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았어요. 단순히 정비소 사장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겠다는, 저를 받아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비소를 나서는데 태수가 뒤에서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아까 느꼈던 그 강렬한 밀착이, 태수의 체온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차들이 지나가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태수뿐이었어요. 그의 묵직한 무게가, 그의 거친 호흡이, 그의 떨리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저인가요? 50살 이혼녀가 느끼는 이 뜨거운 감정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아까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수의 밀착이, 그의 단단함이 제 허벅지에 눌렸던 그 느낌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더 원하게 됐어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어른이고 서로 원한다면 괜찮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도 태수 생각뿐이었어요.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었지만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정비소로 가 있었어요. 태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차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정비소 앞을 지나쳤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씨, 저예요. 브레이크 패드 주문한 게 들어왔어요.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태수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부품 받으러 가는 건데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이라는 걸요. 우리 사이에 뭔가 더 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정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태수와의 관계가 저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이 될까요? 그의 책임감에 기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에게 짐이 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고 태수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요. 태수에게 전화를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정비소를 찾았어요. 해가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비소 안으로 들어서니 태수가 작업복을 입고 부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태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왔어요. 네. 부품이 들어왔다고 하셔서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지난번 그 밤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해서 태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제 차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일하는 태수의 모습은 여전히 묵묵하고 집중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태수가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다 됐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아봤어요. 확실히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태수가 수첩을 들고 다가왔어요. 수리비는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오늘 드릴게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숙 씨,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2층에 제가 머무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차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는데 정숙 씨 차 이력을 정리해 놨거든요. 2층이요. 저는 정비소에 2층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태수는 작업장 구석에 있는 좁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태수를 따라 계단을 올랐어요.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고 기름 냄새와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2층은 작았어요. 방 하나 크기의 공간에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와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태수가 말했어요. 여긴 제가 어머니 간병할 때 밤새우고 잠깐 눈 붙이는 곳이에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노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태수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간병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약 복용 시간, 식사량, 혈압 수치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가 치매세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일 찾아뵙고 기록을 해요. 그래야 상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태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는 그 노트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수가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어요. 노모 간병과 정비소 운영. 그 모든 걸 혼자 견디고 있는 이 남자의 고독이 이 좁은 방에 가득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게 당연한 거죠. 제 어머니니까요. 태수는 다른 노트를 꺼냈어요. 이번엔 정비소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숫자들을 보니 정비소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요즘 차들은 전자화돼서 동네 정비소로 잘 안 와요. 큰 서비스 센터로 가죠. 여기도 언젠가 문 닫아야 할지 몰라요. 태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수가 안쓰러웠어요. 이 사람이 짊어진 현실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숙 씨, 태수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정숙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낡은 차를 몰고 온 당신이 저랑 비슷해 보였거든요. 낡았지만 아직 달릴 수 있는 사람. 태수의 고백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이 무거운 삶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태수 씨,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듯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칠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태수의 팔이 제 등을 감쌌고 제 몸이 그의 가슴에 밀착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숨이 막혔어요. 태수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빠르고 거칠게 뛰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태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의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태수의 작업복을 움켜쥐었어요. 밀쳐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태수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태수의 포옹이 더 강해졌어요.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붙잡듯 저를 안았습니다. 그 힘이 아프면서도 애틋했어요. 태수가 짊어진 모든 무게가 이 포옹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태수를 안았어요. 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수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석양빛이 점점 짙어졌어요. 방 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저를 놓아줬어요.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태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당신의 짐을 지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태수의 무거운 현실을, 그의 고독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까지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미 제 삶도 충분히 무거워요. 조금 더 무거워진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태수는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자유로워야 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묶이면 안 돼요. 저는 이미 당신한테 묶였어요. 제 고백에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절박하게요. 저도 태수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태수가 저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내려가요. 늦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수의 곁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태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서 내려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1층에 도착해서도 태수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 씨, 네, 다음에 또 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태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시작됐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정비소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태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태수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태수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포옹이, 그의 떨림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태수와 저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의 위로일 뿐일까요?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태수의 짐을 함께 지고 싶고 그와 함께 이 낡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연한 불안도 있었어요. 태수가 말했듯 그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저도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까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태수와 함께라면 어떤 무게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저 달빛 아래 어디선가 태수도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저처럼 오늘의 포옹을 떠올리며 가슴 떨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좋겠어요. 저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태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 짧은 문장에 제 하루가 밝아졌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태수 씨는요? 곧 답장이 왔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당신 생각 때문에요.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태수도 저처럼 잠 못 이루며 저를 생각했다니요. 이게 사랑일까요? 50살에 느끼는 이 떨림이 사랑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긴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오늘 어땠는지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자들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정비소를 찾았어요. 이번엔 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수를 보고 싶었어요. 정비소에 도착하니 태수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빗자루를 내려놓았어요. 왔어요. 네. 차는 괜찮은데 그냥 들렀어요. 태수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잘했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핑계 삼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태수와 가까워진 지 2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습니다. 정비소 2층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저 조용히 함께 있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비소를 찾았을 때였어요. 태수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가 다가가자 태수는 서류를 급히 덮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비소 일로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태수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죠. 며칠이 지났어요. 태수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매일 문자라도 보냈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답장도 짧아졌습니다. 불안했어요. 태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직접 정비소를 찾았어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했는데 태수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태수가 그 여자에게 웃으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요. 그 여자도 태수에게 편하게 말을 걸었어요. 둘 사이가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태수가 그 여자의 차를 점검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배웅을 하는 모습을요. 그 여자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친절하게 웃었을까요?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을 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걸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차에서 내렸어요. 정비소로 걸어갔습니다. 태수가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왔어요? 네.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태수는 공구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바빴어요. 손님이 많아서요. 손님이 많다고요. 저는 아까 그 여자를 떠올렸어요. 태수가 제게 거짓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비소는 늘 한산했거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태수 씨,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태수가 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정숙 씨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태수가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2달 동안 그렇게 가까웠는데 왜 갑자기 거리를 두는 걸까요? 2층에 올라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태수는 창문 쪽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화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를 피하는 거예요? 태수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태수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다가가서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태수는 제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 서류들이었어요. 대출금 독촉장, 연체 고지서, 그런 것들이요. 어머니 요양원 비용이 밀렸어요. 그리고 정비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대요.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류들을 봤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컸어요. 이걸 어떻게 혼자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비소를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친구가 거기서 정비소를 하는데 같이 일하자고 했거든요. 임대료 부담도 없고 어머니 요양원도 그쪽으로 옮기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
지방으로요. 태수가 떠난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수가 없는 제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떠나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하려고 해요. 한 달.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태수를 붙잡고 싶었어요. 떠나지 말라고, 저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수가 말했어요. 정숙 씨는 이제 오지 마세요. 저는 곧 떠날 사람이에요. 정들면 더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태수가 저를 밀어내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저를 자신의 무거운 현실에 묶어두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자한테 친절하게 웃은 거예요?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으로요? 태수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봤어요? 네. 차 안에서 다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웃는 거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단골 손님이에요. 정비소 정리 전에 마지막까지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저는 알았어요. 태수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게 더 아팠습니다. 태수가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저한테는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게요. 저를 밀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제가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래요? 왜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요. 정숙 씨는 자유로워야 해요. 저처럼 집 많은 사람 따라 지방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태수의 희생이, 태수의 배려가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지금 저를 떠나는 게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태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태수가 정비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떠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신호등마다 멈춰 설 때마다 태수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지친 얼굴이, 떨리던 목소리가, 저를 밀어내던 슬픈 눈빛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가 왜 저를 밀어내려 하는지요. 태수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려는 거예요. 제가 자신의 무거운 삶에 묶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태수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떠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가 한 달 후면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붙잡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저는 태수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태수가 저를 밀어내려 한다면 제가 먼저 떠나겠어요. 제 방식대로요. 태수가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요. 일주일 동안 저는 정비소에 가지 않았어요. 태수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요. 통장을 정리하고 모아둔 돈을 확인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태수에게 도움이 될 만큼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소를 찾아갈 날을 정했습니다. 태수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요. 그날 저는 태수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제 방식대로 이별할 거예요. 태수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태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태수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해야 할 일을요. 태수는 아직 모를 거예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요. 저는 태수에게 그걸 보여줄 거예요. 제 방식으로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찬 빗물이 창문을 적셨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결심의 눈물이에요. 태수를 진짜로 사랑하기 위한 준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태수를 다시 보겠죠. 그때 저는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제 마음을, 제 결정을요. 태수가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갈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태수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들러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이혼 후 4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태수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봉투에 돈을 넣고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정비소는 한산했습니다. 태수가 혼자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태수는 놀란 듯 손을 멈췄습니다. 정숙 씨,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일주일 만이었지만 태수는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짐을 싸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차 수리비 정산하러 왔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태수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게 많지 않아요. 부품비하고 공임 합쳐서 40만 원 정도예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리비예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비용이요. 태수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얼마예요? 2천만 원이요. 태수가 황급히 봉투를 제게 돌려줬어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제 돈인데요. 저는 봉투를 다시 태수에게 밀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숙 씨, 저는 당신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해요. 어머니 간병비도 정비소 빚도 새로운 시작도 다요. 하지만 왜 저한테는 그 무게를 나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정숙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이미 힘들어요. 당신이 떠나는 게 더 힘들어요. 태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봉투를 태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요양원 비용 내세요. 그리고 정비소 빚도 정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떠나지 않아도 돼요. 태수가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갚지 않아도 돼요. 이건 빚이 아니니까요. 그럼 뭔데요? 저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사랑이에요. 그 말에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정숙 씨, 저는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 무거운 사람이에요. 저도 무거워요. 우리 둘 다 낡았고 지쳤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더 잘 맞는 거 아니에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태수 씨,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혼자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태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은 필요 없어요. 저는 태수의 두 손을 잡았어요. 봉투가 우리 손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도 함께 짊어질게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꽉요.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비소에 형광등이 켜졌어요. 태수가 저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어서 좋아요.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웃었어요. 저도 저를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함께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요. 태수가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천만에요. 태수 씨, 우리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나눴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아니,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태수와 저는 이제 함께 걸어가야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태수의 어머니 간병도, 정비소 운영도, 우리 둘의 미래도 불확실하니까요. 저는 태수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 태수 씨, 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뭔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의 짐 때문에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니 간병도, 정비소 정리도, 새 출발도요. 그걸 다 정리할 때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기다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돈으로 당신의 운명을 고치세요. 낡은 정비소도, 낡은 차도, 낡은 삶도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다시 만나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안 돼요. 당신이 저 때문에 또 무거워지면 안 되니까요. 태수의 눈빛이 슬펐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요. 제가 기다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차 키를 꺼냈어요. 그리고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차도 두고 갈게요. 네. 이 낡은 차는 이제 필요 없어요. 새 차를 살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태수가 차 키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차 키는 당신이 보관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준비됐을 때 이 차를 고쳐서 제게 돌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다시 만날 신호예요. 태수의 손이 차 키 위로 갔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6개월일 수도, 1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게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저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저도 울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마주보며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별하지만 진짜로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정비소를 나섰어요. 태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정숙 씨, 꼭 다시 만나요. 네, 꼭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정비소가 멀어졌습니다. 태수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제가 탄 택시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이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별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태수가 진짜로 자유로워져야 우리도 진짜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태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준 돈을 보며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차 키를 쥐고 저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서 태수도 같은 달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저처럼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비소 정리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비용도 정리했고요. 친구 정비소에서 일 시작했어요. 정숙 씨 차는 제가 천천히 고칠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천천히요. 2달이 지났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차 엔진 교체 중이에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당신 생각하면서 고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석 달째, 넉 달째 문자가 오고 갔어요. 태수는 차를 고치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차 다 고쳤어요. 이제 당신한테 가도 될까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6달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오세요.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태수가 왔어요. 제 낡은 차를 몰고요. 하지만 차는 더 이상 낡지 않았어요.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태수도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왔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어요. 이번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어요. 태수가 차 키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약속대로 차 고쳐서 가져왔어요. 이제 당신 차예요. 저는 차 키를 받았어요. 하지만 돌려줬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우리 차예요. 태수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어요. 태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함께라면요. 우리는 출발했어요. 낡았던 차는 이제 새롭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낡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함께라면요. 창밖으로 봄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이니까요. 낡은 차를 타고 낡은 두 사람이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